안녕하세요. 본격 멍때리기 권장, 수면 유발 전문 채널 양화대교입니다. 뭐? 양화대교라고? 네, 채널명을 바꿔보았습니다.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는 노랫말처럼 다들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는 의미로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채널명으로 쭉 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요. 저에게는 불치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건 바로 비교병입니다. 저는 타인과 자신을 병적으로 비교합니다. 이 비교 회로는 거의 자동 발생적으로 그리고 조건 반사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고 통제불능입니다. 제 비교병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눈치가 나옵니다.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수련하지 않아도 콩나물이 자라듯 레벨이 쑥쑥 올랐죠. 자아를 인식할 나이인 4~5살엔 이미 만렙을 찍었습니다. 저의 시선은 항상 바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나를 향한 타인의 생각, 감정, 판단, 평가에 고정돼 있었죠. 그것들도 팩트가 아니라 자의적 해석일 뿐이었지만 저는 늘 주변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마치 생존을 위해 수시로 주위를 살피는 초식동물처럼요. 초식동물도 자신의 출생을 비관할까요? 포식자로 태어났으면 언제 잡혀먹힐지 모르는 불안과 피로감은 없을 테니까요. 제 환경이 그 정도였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선 그에 못지않은 감정이 쉼없이 요동쳤습니다. 초식동물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과 환경을 비관했습니다. 나는 왜 하필 나로 태어났을까? 왜 너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필 나일까? 왜 이런 환경에 놓여 있을까? 왜? 왜?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하고 자각할 나이가 되자마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어쩌다 나로 태어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땐 내가 처한 환경이 누구 잘못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누굴 원망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그날의 집안 공기를 살피고 사람들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뿐이었죠. 숨막히는 일상, 저에게도 숨구멍이 필요했나 봅니다. 저는 늘 일탈과 탈출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은 환경에 사는 친구들을 동경했습니다. 그가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나는 비로한 내가 아니라 부족함 없이 살며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그로 태어나 그로 삽니다. 나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오롯이 사랑받는 감정을 쓴 맛이 날 때까지 막대 사탕을 야금야금 핥아먹듯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맛에 점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의 맛이고 그래서 현실 부정이자 외면이었지만 그 시절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비교병의 기원이자 역사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태어나 한 번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타인 또한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타인은 제게 동경의 대상, 환타지 속의 인물이었으며 나를 되비추는 거울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피상만을 보았던 거죠. 그렇게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나는 영원한 타자였던 셈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분명 존재하는데 인식론적으로 저는 완벽히 부재했습니다. 지금도 제 자신을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는 건 어쩌면 인식론적으로 부재하는 나를 안간힘으로 확인하려는 몸부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비교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타인과 저를 비교합니다. 타인의 키, 외모, 비율 그런 것들을 열등 비교합니다. 제 외모는 평범이하고 제 키는 평균 이하이며 비율은 똥망입니다. 외모가 별로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아주 후집니다. 소심하고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이건 뭐 눈 씻고 찾아봐도 뭐 하나 건질 게 없네요. 열등 비교 끝에는 부정적인 감정만 남는다는 걸 알면서도 앞에서 말했듯 자동 발생적으로 그리고 조건 반사적으로 작동합니다. 어쩌면 저는 타인과 자신을 열등 비교하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납득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외모도 별로니까, 성격도 별로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자조하며 자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고백입니다. 근데 너 고백이 왜 거기서 나오냐고요? 그건 오늘의 주제가
바로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비교병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처럼 타인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시나요? 비교한다면 왜 때문에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비교를 인간의 일반적인 활동으로 본다고 합니다. 유아기부터 형성된 자연스러운 습관이라는 거죠. 이 견해에 따르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처럼 병적 인비교병이 있는 사람에겐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네요. 모든 사람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면 비교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비교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잃는가가 문제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20세기에 활동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사회 비교 이론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페스팅거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견해를 타인과 비교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첫째,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둘째,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 삶은 왜 불확실하고 왜 혼자서는 자신을 정의할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모든 존재는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완벽한 1인칭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 사물과 현상은 그나마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도 그렇고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결코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반전된 나이고 사진에 찍힌 나도 기계적 정보로 처리된 나의 일부일 뿐. 나는 결코 나의 전체를 볼 수 없고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내면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나는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니 내가 잘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타인과 그의 삶에서 자신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페스팅거는 유사성에 대한 욕구로 정의하고 이 욕구는 자신과 비슷한 타인을 단순 비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대상과 더 비슷하게, 대상을 자신과 더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합니다.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형성된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준거 집단 내의 사람들이 사는 만큼 살아야 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남이 제네시스를 타면 나는 그랜저 정도는 타줘야 하고 남이 50평 아파트에 살면 나는 못해도 30평 아파트에는 살아야 체면과 위신이 선다고 느끼죠. 소유의 정도와 사회적 위치가 행복의 척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페스팅거는 유사성에 대한 욕구 현상과 동일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사람은 타인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될수록 그와 자신을 비교한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아예 넘사벽인 사람들과는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평범한 회사원이 자신을 스티브 잡스와 비교하지 않고 동네 축구 선수가 자신의 축구 실력을 리오넬 메시와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제 왜 우리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지 조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을 비교하는 대상은 천차만별이죠. 누군가는 저보다 잘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누군가는 저보다 못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는 주로 저보다 잘난 사람과 저를 비교하며 자괴감을 느끼는 쪽이죠. 페스팅거가 처음 제시하고 이후에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사회 비교 이론도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죠. 첫 번째 비교는 자신과 비슷한 대상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를 유사 비교라고 하며 페스팅거 자신이 사회 비교 이론에서 직접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는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여 자신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유사 비교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세 가지 비교 중 자신을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보다 잘난 대상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을 상향 비교라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교는 동일시를 전제로 하므로 상향 비교를 시전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 집단에 속할 만하지.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어. 그것들을 가져야 해. 그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상향 비교를 통해 상승 욕구와 향상심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에는 양면이 있지 않나요? 상승 비교도 그렇습니다. 향상심이라는 긍정 효과도 있지만 열패감이라는 부작용도 있는 거죠. 자신에게 지금 없는 무엇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자신에게 날개가 없음을 자각할 때 엄청난 좌절과 열패감이 돌아오는 거죠. 세 번째 비교는 자신보다 열등한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향 비교라고 하는데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그래도 살 만하네 라며 심리적 귀환을 얻는 거죠.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 대다수의 환자들이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와 자신을 비교하여 위안을 삼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처럼 하향 비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자아상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명과 정서적 생존의 위협을 느낀 사람의 자기 방어기제로 볼 수 있죠. 문제는 정신승리 효과가 잠깐이라는 것. 그래서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계속 알코올을 찾듯 또 다른 정신승리를 위해서 늘 불행한 사람과 삶에 시선과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는 어렵겠죠. 불행한 사람을 자기 위안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죄의식이 들 수도 있고요. 정리하자면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사람은 유사평가를, 자기 향상 동기가 강한 사람은 상향평가를, 심리적 귀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하향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비교 유형에 들어가나요? 저는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향상심도 약하니 남은 건 하향평가뿐인데 하지만 자신과 비교하는 대상은 항상 저보다 잘난 사람들 뿐이니 저는 상향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즐기는 마조이스트인 건가요? 헐, 나 M이었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비교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비교를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이제 비교의 유형과 각 유형의 특징을 알았으니 비교를 선택해서 손실은 피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사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상향 비교를 통해 향상심을, 하향 평가를 통해 심리적 귀환을 얻을 수 있겠죠. 게이득. 비교가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고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장점만 취하는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맛있는 반찬만 골라 먹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비교하는 겁니다. 맛없는 반찬은 쿨하게 거르자고요. 하지만 내 마음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편식 전략은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노력한다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비교를 통해 삶을 보다 건강하게, 마음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중요한 건 역시 행동과 실천이죠. 100을 알아도 하나를 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비교병 말기인 저부터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모든 인간이 비교를 한다는 건 저에게 적지 않은 위안이 되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남는 게 하나쯤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비교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면 편식하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지금 되시길 바랍니다.